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104.88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75bp 결정으로 해당 이슈가 선반영되었다라는 인식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1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75bp가 발표가 나왔는데 선반영 받아서 그게 이제 금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이 돼서 상승이 좀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2주 연속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소식에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바이든 씨와 그리고 연준이 왜 이렇게 물가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연준의 입장도 앞으로 계속 유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음식이 10% 정도, 에너지가 34% 정도, 그리고 여기에 그만큼 주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55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섞이게 되면서 불만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가 시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부분까지 계속 걱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바이든 씨가 얼마나 하반기 선거 부분에 이제 승패가 물가에 달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CPI와 이 코어 CPI도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도 금리가 한 번 더 남아져 있는데 그때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표가 CPI 지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CPI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모든 투자 자산 시장이 또 한 번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CPI 증가율 추이를 꼭 또 체크를 해야 된다. 금리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CPI 부분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 네임밸류 있으신 분들이 이제 허리케인이 닥칠 것 같다. 그리고 침체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그리고 1, 2년 정도 경기 침체가 계속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국들에 따른 그런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가스 안 쓴다던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도 일단 1조 할인된 에너지 가격 줍줍에 나섰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겨울이 이제 무서운 거죠. 민심도 무섭고 이제 겨울도 무섭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이제 현명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못 살겠다라고 현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단두대 됐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분명히 이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텍사스 터미널 쪽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이제 수출 물량이 잠겼고 그래서 내수로 도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유럽은 공급이 안 되니 또 똥줄이 미친 듯이 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3 에로우 캐피탈 쪽에서도 4억 달러 규모 청산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이제 셀시우스 쪽도 계속 우리는 좀 넣어주고 있는데 여기도 저는 일단 물음표입니다. 왜 물음표라고 볼 수 있냐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없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잔잔할 때 우리 이렇게 막 담보를 계속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어찌저찌 방어가 가능하는데 계속 이슈화가 가장 뜨거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담보금을 넣어봐야 녹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지혜롭게 회사가 대처를 하는지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단계를 잘 넘어갔던 회사들은 또 재평가를 받을 거고 또 그 해당 커뮤니티 풀 안에서도 또 신뢰도가 많이 쌓이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 신뢰도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테더 CTO가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사태 영향이 없다. 우리는 준비금 문제 없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에로 캐피탈 추정된 지갑의 컴파운드에서 8,000이더가 또 청산이 됐다. 해서 계속 청산에 있는 메시지는 가속화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론 리저버에서도 1억 달러 USDC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서 트론을 좀 구매를 했다. 가격 방어에 지금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코인 회사들도 있긴 하는데 요새는 의심만 할 뿐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낸스 쪽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이미 다 되어져 있어서 얘네들은 시장에 침체기가 와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이제 바이낸스는 2,000명 이상 사람을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좋은 인력을 또 본인이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0%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의견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트론에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USDD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웨이버랑 똑같은 거 아니냐. 자기네들이 풀이 안 채우는 이유는 지들이 만들어낸 USDD 출구가 커브이기 때문에 커브는 스왑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USDD라는 가치가 없는 코인에 테더와 USDC로 바꿔주게 되면 그걸로 이제 본인들은 그 풀로 채워버리면 조선모사가 되는 거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생성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테더 쪽에서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USDD 쪽은 0.96달러 성이 잠시 깨졌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악재 부분은 셀시우스, WBTC, ST 이더의 디페깅 현상,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대형 VC들이 대거 몰락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정됐던 그 청산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 공포 심리 때문에 숏 배팅이 더욱더 커졌다. 그리고 트론 기반의 USDD 디패킹 현상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부분 디패킹 현상이 나왔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막 도입을 해서 이런 사태에서도 충분히 이제 보완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일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보완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재평가로 인해서 이제 테더나 USDC 물량을 점차 뺏어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인에서들도 이제 막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을 처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오류와 불확실성 부분을 일단 이제 부작용 부분을 이제 천천히 보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심하게 이제 뒤었던 분들은 이제 또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권 대표가 쏘아올린 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붕괴가 되지 않을 텐데 블록체인 자체가 말 그대로 체인으로 되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 터지면 같이 터진다. 네, 이전 코멘트 파월의 이제 코멘트를 보게 되면 시장이 뭘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중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겠지만 초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쇼카 롱 베팅이 모두 박살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 주인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연준의 이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위아래로 많이 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프로들도 돈을 많이 잃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제 선물 부분에 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왜냐? 본인이 해놓고 나중에 돈 잃었어, 뭐 슬픕니다. 슬픔은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리고 채굴자들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이제 서서히 물량을 거래소 쪽을 일단 스탠바이를 해주고 있다.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홍콩도 미국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75% 홍콩 중앙은행은 올렸다고 하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시장 반응 보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너 달래 맞출래 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곡소리가 나올 겁니다. 야,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 금리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자기에 있는 취미에 관심이 많고 특혜 많지, 누가 이런 어려운 금리가 어쩌고 금융이 어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결과값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빨리 벌 수 있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선택을 왜 해야 되냐면, 국민이 죽어요.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 국가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았던 정치인들이 뭐 선택을 하겠죠. 근데 항상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한 그런 국익 정치를 했으면 했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 적은 전 세계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전이 계속 된다라는 건, 국민들이 하루마다 지금 한 200명씩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해서 영토를 뺏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냉철하게 본다라고 하면, 아니 다 죽어버리는데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면 좀 장기전으로 해서 어떤 주변국들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 협상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계속 열어두고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닫아놓고 전쟁을 계속 한다는 건 뭐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역대 이번에 손실률이 가장 높았다는 분이 존 브라운 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에로, 그 다음에 더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더 쪽에서 정식적으로 또 내용을 한 번 더 다뤄주기도 했었는데요. 테더 선명서 나왔다. 우리는 미국채 47% 갖고 있고 테더 25% 미만이 상업 어음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84억 달러 감소가 됐고 1분기 200억 달러에서 감소가 됐다. 셀시우스 영향 없다. 그리고 3에로에 관련된 대출 노출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공포감이 오는 건 트론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디패깅이 점차 한번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공격의 노출이 딱 보여졌다라는 거. 저게 저 정도 시점이 나오니까 깨졌네 하면 이제 시장은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일단 기울어져 있죠. 언제든지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물량을 던지고 선물 쪽에서도 물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세력이 한 번 더 눌러버리면 이걸 방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스틴은 어떻게 극복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믹스 3.0, 이게 안 좋은 시점에서 또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6월 15일 위믹스 3.0 쇼케이스를 했죠. 근데 메인넷 위믹스 플레이 출시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한다.
자체 메인넷 도입 시 개발자 수급 및 블록체인 생태계 고립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리고 플랫폼 성공을 위해서는 확실한 게임 콘텐츠 확보를 위해 생태계 유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게임도 잘 안 하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게임이 지를 수 있는 돈도 지금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와닿았던 거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 방에 골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나는 일단은 복구할 거야, 먹을 거야, 두 가지. 그것도 복구가 한 방에 복구할 거야, 크게 먹을 거야. 그래 나 결심했어. 말도 안 되는 베팅. 결국엔 두 분 다 잘 가셨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냐면요. 평소에 투자 실력이 검증이 본인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만심이 올라갈 때가 막 1년, 2년 정도가 되면, 이게 1, 2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락에 있는 경험치를 경험하지 않은 자체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여기만 줄곧 느꼈으니까 자만에 빠져져 있는 거죠. 모든 시장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 여러분들보다 더 돈 많은 애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더 많으니까 시장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 실력이 검증이 안 됐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투자 실력 대비 수익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경우, 그리고 꼭 주변 사람들과 수익률이 같은지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분들이 아무것도 투자도 잘 몰라. 근데 코인을 좀 했어. 근데 나랑 수익률이 비슷해. 5배 정도 수익이 났대.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나만 벌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면 거의 끝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싶지도 않고 시황도 보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척도는 주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욕심이 좀 많다고 하면 50% 수익 실현하고 지켜봐도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 루나 쪽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집을 전세로 돌리고 이게 더 많이 돈이 벌리니까 반전세로 돌려가지고 몰빵을 했어요. 근데 중간 과정이 50억까지 벌었대요. 왜냐, 루나가 거의 뭐 100배 이상 올랐으니까 50까지 벌었대요. 근데 지금 0원이래요. 들어오면 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대상에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뭐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3월에 0.25, 5월달에 0.5, 6월달에 0.75를 했습니다. 그럼 파월이 이제 그 다음 달 75bp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연준이 올해 말 3.4%까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리됐던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차트 대조표 그대로 더 크게 축소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금리는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5bp로 결정했던 이유는, 일단 인플레가 너무 높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봉쇄에 따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리고 다음에도 최소 0.5에서 0.75 정도는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연준 파월이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그럼 75bp 말고 1% 올릴 확률도 있지 않아? 그건 대답하기 어렵다. 그 대신 유연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린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가져가긴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2019년도 금리와 비슷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코로나 끝났으니까 코로나 이전 금리 때까지는 올릴 생각까지는 일단은 머릿속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저런 VC 애들이 자금난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청산까지 당했어요. 그럼 금리가 매우 높아졌어. 근데 채권 만기되는 것도 있어. 이러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또 올린다. 근데 3.5%다. 내년에 4%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저금리 시대 끝나는 겁니다. 누가 리스크 감고 투자를 할까요? 그런 점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다른 관점으로도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내용에 글을 잘 써놔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빨리 금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번 금리 못 잡으면 연준은 찐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무능력한 연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일단 선제 대응으로 1.75로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선거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쨌든 1% 올리면 충격이 너무 커서 선거도 질 것 같고, 0.5 하기에는 또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0.75로 열심히 싸우는 척을 좀 할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힌트를 알 수가 있는데, 연말에 3.4가 적당하다고 했다. 근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자. 그러면 현재 이제 4번 남았습니다. FOMC 일정 4번 남았는데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A 케이스 0.5 3번, 0.25 1번, 1.75 맞추고, B 케이스 0.75 한 번 하고 0.5 한 번 하고 0.25 두 번 하는 케이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힘들 것 같고, 겨울 시즌 밸브 더 잠근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점이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이걸 하면 또 투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회복을 보여주면서도 또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해서 한 번은 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 케이스로 가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약한 준수한 상승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도찐 개찐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B 케이스로 가게 되면 충격은 좀 크겠지만 뭐 0.5나 0.25로 평화로운 길로 가지 않겠냐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건 내년에 매우 좋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금리 보기 전에 물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75bp 때 안정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 75bp를 또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부채를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 상환을 못한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했어.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그게 계속 이자가 계속 올라가네? 3개월마다? 뭐 여러분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내가 생필품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 답이 없죠. 그래서 파월에 있는 이야기는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 매우 높다. 그래서 모두의 이익에 강한 노동시장 조건을 지속하려면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도 50bp에서 75bp만 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금리 인상 예정,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가 보여진다.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던 게 해당 여러 지표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GDP도 꺾여요.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물가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체는 확실하게 오는 건 맞습니다. 그 침체가 오기 시작을 하면 실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말에 대출금리 얼마까지 오를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미국의 3.4 예상이 되고 3.75가 돼야 금리 역정을 막을 수 있는 한국은행에 따른 또 다른 고민이 나온다. 그 또 다른 고민은 주담대가 연내 최소 8%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금리의 차를 보게 되면 0.5를 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올라가는 속도가 한국이 그 정도까지 했었을 때 국민이 못 버텨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과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의 중심은 정치인이 결정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인데 우리한테 도움 될 만한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빅스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0.75로 올렸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투자하기가 적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존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량을 더욱더 더 많이 늘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버팁니다. 예, 못 버텨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올랐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인데 중간 마진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에 있는 상황이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멈출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가장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건 또 엔화와 그다음에 리츠 상품이 가장 핫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 33% 감축. 그러니까 겨울 되기 직전에 이제 쇼당을 붙이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프랑스 움직인 거 보았으니까 야, 더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가을에 다 끝내자.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5월에 소매 판매가 꺾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수요 둔화가 나왔어요. 이제 스태그 시즌으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태그 시즌, 인플레보다는 스태그 시즌이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태그가 이제 길어지면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나갔다가 곧바로 디플레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중동의 이점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잘 모른다. 왜냐면 중동은 이제 막 돈이 들어오고 GDP도 막 성장을 해서 이제 체제 집권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야, 그래. 우리 자국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줄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본인의 정치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씨가 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증산이 되느냐, 그건 바이든의 능력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아무튼 올해 남은 4차례 부분에서 1.75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더 높게 잡고 줄여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좀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바이든의 인플레 잡기 부분에 이제 컨셉은 나와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식량 위기 인플레 해결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폴란드에 곡식 저장고를 설립을 해서 해상 수출이 러시아가 그쪽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다 먹어버리면, 물론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다 먹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쪽으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사우디 방문과 에너지 증상을 요청으로 유가 안정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 관세를 낮추면서 수입품 가격을 낮추면서, 그리고 석유회사 초과이익의 징벌세를 42%까지 확대를 하겠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를 낮추는데 되게 웃긴 게, 여기에서 미국의 핵심에 있는 그런 개발 부분에 있는 그런 뭐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그런 수출하는 건 다 허가를 넘어가고, 최신 기술을 수출할 때는 허가를 다 받고 넘겨야 된다라는 게 지금 법안의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주는 대신 그거를 또 잠그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많이 굴리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의 개인적인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마무리로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때도 뭐 2만 정도 때 단기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추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단은 계속 관망을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해도, 조심스럽게 본다라고 해도 2만이 깨지면 저렴한 가격대는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못해도 2만에 근접한 가격대는 그래도 모아가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가격대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변수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2만
충분히 깨고 15,000이 간다라고 해도 그게 저렴한 가격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변수적 조건이 어느 정도 지금은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를 못 잡는 게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모든 투자 자산 시장은 다 부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출금리가 10%가 넘어가는데 그 어떻게 누가 어떤 사람이 버티겠습니까? 물론 그거 고정금리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아니 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사주는 애가 없는데 뭐 어떻게 먹기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끌족들도 일부 있죠. 그분들은 못 버팁니다. 네, 연끌을 했기 때문에 신용대출하고 뭐 해서 서울권까지 진입했던 분들 수두룩하다라고 전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못 버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만 미치면 조금씩 좀 사보자. 어차피 스태그 쪽으로 이미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태그 부분이 짧게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나마 어, 물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뭐 코인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저세상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델링을 일단 제껴두고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형태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욕심을 내지 마라. 왜냐면 어차피 이 10,000에서 15,000 사이는 두꺼운 벽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물량들이 되게 많이 깔려져 있던 게 과거 때부터 제가 봤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잠시 내려오면 좀 줍줍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공포적인다라고 해도 항상 언젠가는 그 구간대는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챙겨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제 의견은 중장기적 패턴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